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당선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을 했습니다. 정확히 2년 2개월 전입니다. 이후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는 동안 추경을 2번을 처리했습니다. 2017년 7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300억, 2018년 3월 민생경제를 살리는 목적으로 3조 8천억, 추경이 긴급 구원투수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0.4%, 경제가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하강에 시급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다시 추경을 처리한다 해도 경제 성장률은 상승폭은 0.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단순히 돈을 푸는 경기 부양 추경이 아니고 미세먼지, 산불, 지진 등 민생을 챙기는 추경이요, 혁신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연내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해에 꼭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네, 총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을 안 해요. 네. 예, 총리.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민생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를 재설계하고 규제 철폐를 하는 것은 총리 산하인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죠. 네. 각 부처에서는 어떤 정책이 추진해왔고 국무조정실은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왔고 그런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서 혁신성장에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규제 혁신을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선은 포지티브 규제, 법에 써진 것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한다. 이게 포지티브 규제입니다만 그걸 네거티브 규제, 금지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네거티브 규제인데요. 그렇게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 235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규제 샌드박스,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먼저 하고 나중에 규제 필요 유무를 판단하자. 샌드박스가 아이들이 노는 모래털을 그렇게 뜻한다고 하죠. 현재까지 금년 1월에 시작해서 68건을 승인했습니다. 연내 100건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 게 영국이고 그걸 본받은 게 일본인데요. 우리가 가장 대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금융에 대해서만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금융 분야에까지 하고 있고요. 그 방식도 또 건수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에서 많이 요구가 있었던 것이 규제를 풀라고 요구하는데 각 부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부처가 증명을 하라.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요구한 1000건의 규제를 없앴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약 3000건의 규제를 없앴습니다만 기업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부가 좀 더 대담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 택시 공유의 문제처럼 조금 하려 그러면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냐 고 말씀하시고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으로. 그리고 이제 적극행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적극행정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을 만들어서 적극행정이 당연한 의무인 것으로 해서 그 공직자들의 분위기를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성장 좀 이따 물어봐 주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 전반의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혁신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공공분야 지출에서 가장 많던 프랑스에서는 2017년 7월에 파리 한가운데에 있는 철도차량 정비창을 개조해서 약 1000여 개의 스타트업을 수용하는 스테이션 F라는 스타트업 허브를 개관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관식에 참석해서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피력했고 프랑스 기업가인 자벨 리엘은 개인 사비 2억 5천만 유로를 투자했고 많은 기업들이 33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 육성을 돕고 있습니다. 이후 2년 만에 유럽인들은 가장 스타트업 하기가 파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총리, 문재인 정부 노력에 비해서 혁신 성장에 대한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어떤 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정부의 노력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혁신 성장은 기본적으로 성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작년 통계입니다만은 신설 법인 수가 10만 개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벤처 투자가 3조 4천억 원, 이것 또한 사상 최고입니다. 최근에 부분적이지만 유휴 자금이 벤처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흘러가고 있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4차 산업 분야, 혁신 창업 분야에 눈을 뜨고 계시는 것이 그런 좋은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 성장은 혁신 성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각별히 지금처럼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더 강한 혁신 성장에 거듭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국무조정실이 혁신을 위한 규제의 재설계의 컨트롤터 역할을 확실히 해줘서 모든 분야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0시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부분에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 태도에서 저는 대단한 유감을 표명하고 치졸하다는 평가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7월 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제조업체들의 투입 소재를 일본 생산자들에게서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술기업 신용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간 총리께서는 30여 년간을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시켜서 나름대로 대단한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배신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총리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참으로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도 저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회한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세월 동안 해온 그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저의 노력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012년부터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와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삼권 분립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하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전제 아래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고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갑자기 경제 보복의 방식으로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특히 자유무역의 주창자고 신봉자고 최대 수혜자가 일본인데 바로 그 일본이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WTO 규정을 위반하고 일본 스스로 의장국으로서 6월 30일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채택한 지 바로 그 다음날 그 G20 선언문을 무색해하는, 그에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은 크나큰 자가당착이고 앞으로 한국이 물론 타격을 입는 건 사실입니다만 세계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줄 것이다. 그 점에서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
그 생각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의 재고를 촉구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만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반도체 소재 이외에도 대의유준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서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입는 타격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요? 네, 우선은 이번 일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WTO 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돼서 이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일본 측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산업에서는 우선 당장은 재고의 확보가 기요하고 기업인들이 조금 전에 김기선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피를 말려가면서 재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눈물이 날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약간 함께 진행해야 될 것이 우선 수입처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의 확충, 국산화의 촉진 이런 걸 해가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육성, 획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 일본이 만약에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일까 저희들도 많은 그 가능성을 보고 있고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무역 분쟁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예. 이제 상수가 된 만큼 거기에 맞는 대비책도 단단히 세워야 할 것이다. 좀 더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돕고 챙겨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네, 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무역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본의 아베 총리께서 이것을 안보하고도 관련 짓는 우리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지했던 한미일 중심의 안보 협력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성을 내포하는 발언입니다.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총님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총리 좀 나와 주실까요? 우리 OECD 국가 중에 달러당 1,000단위를 넘어가는 한 화폐가 대한민국 말고 어느 나라들이 있죠? 없습니다. OECD 국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고 기타 뭐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라든가 모잠비크라 카나다라든가 이런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는 몇 나라 더 있어요. 예.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1953년과 1962년 두 차례 변경이 있었을 뿐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더 큰 옷으로 갈아입듯 경제 규모가 변화에 따라서 화폐제도 변경, 즉 디노미네이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공식적인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여기에 압박이 오고 그렇게 고쳐야만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가요? 근데 의원님 지금 이 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뭐 찬반 양론도 대립돼 있고요. 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서 저희들이 거래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게 있고요. 네. 또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또 경제 주체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따져본다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지금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도 이 시기는 적절치 않고 이 시기는 아니라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장기적으로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갈수록 이런 압박이 오고 언젠가는 그런 부담이 계속 더해질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 3달 전에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SNS상의 가짜 뉴스로 인해서
금이라든가 달러 사재기에 의한 이런 부작용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로서는 이 리디노미네이션에서는 검토할 시기가 아니고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명확하게 저도 말씀드리고 그거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폐제도 변경은 안착될 때까지 지금 시장에서 통용되어 있는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매장에서 아마 그 뒤에 세 자리를 000으로 해서 소수점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다고 봤는데요. 그게 현행 이 법은 아니시죠? 관행적으로 좀 쓰지만 저는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한번 보시죠. 중간에 점을 하나 찍어서 제도 변경 이전까지 자연스럽게 활용한다면 실제 화폐제도 변경이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지고 또 쓰는데도 불편하고 판독력도 좋고 나중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 상당히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격 표시에서 이런 제도를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옳다 틀리다는 얘기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목감천 취소 대책까지 한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DI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쭉 조사를 화면 한번 보시죠. 쭉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우리 목감천 취소 대책이 6번째요. 20년 동안에 해본 것 중에 6.79가 나옵니다. 하천 수자원 정비용 사업으로서는 첫 번째고요. 이렇게 상당히 6배, 비용 대비 7배 정도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데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파악해 보기에는 이게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아마 국토부가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빨리 지정이 되면 저는 여름 때 지날 때마다 장마를 지날 때마다 상당히 마음 졸이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토부에서 이 목감천을 갖다가 국가하천으로 승격해달라는 신청을 해서 현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아마 7월 이달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하천 정비 사업으로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부담 50%를 확실하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만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이거 직무유기죠. 예. 예, 일단 국가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일 때는 다른 지방하천의 지원 사례에 준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처님 들어가십시오. 네, 김현미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예, 고생이 많죠? 애쓰십니다. 이번에 15개 하천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실까요?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관계부처 간의 협의가 끝나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환경부 산하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고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목감천은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부천시, 서울시, 안양시, 시흥시 이런 쪽이 전부 물이 모여들어서 한 200만 정도 거주하는 인구에 하고 있어요. 만약 목감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은 지하철 7호선이 서야 됩니다. 경인철도가 서야 되고 남부 순환도로가 서야 돼요. 그리고 약 15만 채의 침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6.79라는 데이터 분석이 나올 겁니다. 네.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상당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와 관련돼서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그쪽 지역에 만들고자 하는 우리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첫 사업을 뜰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위원회에서는 제2경인철도 예, 예. 예비 타당 조사를 착수 사업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이제 알다시피 기존에 있는 경인철도에다가 우리 광명에서 우리 구로 차량기지에서 우리 광명까지 연결하고 광명에서 우리 청하까지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아마 계획돼 가지고 아마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처강, 남동공단, 서창, 시흥, 신천리, 그다음에 대단위는 은계지구, 그다음에 옥길지구를 거쳐서 광명으로 연결돼서 그동안 광명에서 많은 요구를 했어요. 많은 협의를 했고 5개의 신설 역사를 부탁을 했고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하겠다. 어쨌든 수년 전부터 우리 차량 기지와 관련 얘기를 쭉 해왔 만큼 5개에 대한 제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함께 검토할 때 좀 더 합리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지도록 요청드립니다. 네. 각별히 노력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이 KDI에서 여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 총리님. 예. 대한민국 노인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저희 집안 어르신들도 상당히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병원을 쫓아다녀 보니까 참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빈곤율은 45%가 넘어갔고 이 국무위원 모두가 함께 고민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OECD 형국 가운데서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요새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한 노인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실본을 대출해서 올해 5월까지 5천 건이 넘어섰고 작년 같은 기간에 2배가 넘어섰다고 그래요. 과연 이걸 연금을 담보로 해서 실본을 빌려주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 굶어 죽는 노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노인 복지를 위해서 위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당장 연금을 걸어서 쓰기에는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예, 다음에는 그 연금을 갚는 이자도 갚아야 되고 예. 깎여서 더욱 말년에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연금 기본적으로 대출과 관련된 부분도 예. 좀 다시 한번 정책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최저 수준의 생활이라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노인 빈곤을 파고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금까지 이렇게 허물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은 위험해 보입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각별히 자살률도 노인들도 자살률도 높아지고 여러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예.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많이 늦었습니다. 특히 국회가 오랫동안 쉬고 있는 관계로 추경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19일 날 꼭 처리되기로 여야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 합의가 꼭 이행이 돼서 19일에 본회 의장소에서 꼭 의결되기를 꼭 바랍니다. 추경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모두 우리 의원님 협조해서 이번 19일에 이번 추경을 꼭 통과시키